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 사건 파일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먼저 제보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저도 과거에 이런 컨텐츠를 하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건이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대한민국에서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의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이유는 만약 이 사건이 이번 청원을 지나가게 되면 두 번 다시 우리들 눈앞에 회자되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미투 운동이 한창인 지금 이 시기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릴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기 한 어머니가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을 향해 절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불의에 모두 함께 분노하는 나라, 약자의 편에 서는 나라, 그리고 법과 정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그리고 그거와 좀 먼 자와 좀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가해자에겐 좀 정의로운 처벌을 내리는 그런 대한민국. 어쩌면 정말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가장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법 앞에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정말 법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운 것인가? 그게 지금도 궁금합니다. 때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딸은 IQ 157을 자랑하며 늘 1등을 놓치지 않은 우등생으로서 되게 아름다운 외모와 그 집안의 자랑, 더더군다나 대학원에서 수석 장학금까지 받는 되게 예쁜 대학원생 언니 A모 씨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방송국에서 백댄서, 어떻게 보면 약간 연예계의 활동을 했던 거죠. 백댄서로 활동하던 당시 25세 동생 B양입니다. 이 어머니에겐 이 가족은 정말 세상 남부럽지 않은 가장 멋진 가족이기도 했고요. 가장 아름다운 딸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정말 우연히, 그리고 어쩌면 정말 황당하게 찾아오게 됩니다. 2004년 11월 첫째 딸 A양, 정말 착하고 모범생이었던 A양의 성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했던 언니였는데 갑자기 한 어느 날 4개월 정도 지나고서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알바 때문에 어디를 갔다 오고 들어올 때마다 이유 없이 막 벽을 때린다거나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자꾸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꾸 입에서는 죽여야 된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에게 이런 말까지 하죠. 미친년 너 죽인다. 어머니에게 직접 한 말입니다. 가족을 굉장히 끔찍하고 사랑했던 그녀였는데 근데 이를 말리고 있던 엄마와 동생에게 갑작스럽게 욕설과 그리고 폭행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정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어머니는 딸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경찰을 부르고 정신병원으로 딸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딸을 치료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정신병원 진료기록 차트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 정신과에 가보게 되면 환자하고 얘기한 모든 내용들을 컴퓨터 혹은 수기로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 다 자세히 하나씩 말이죠. 그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어머니에게 보여준 기록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 집단 성폭력, 업체 직원들과 많이 잤다. 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뭔가 당했다. 이런 글자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정말 믿기 힘든 글자들, 이게 정말일까? 이 사건은 지금 말씀드린 11월보다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4년 7월이었습니다. 방송국 일을 했던 동생 B양은 방학이라 쉬고 있던 언니 A양에게 뭐 얼굴도 예쁘고 하니까 단역 배우, 즉 엑스트라라고 부르죠. 그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동생의 말에 호기심을 가졌던 언니는 뭐 괜찮을 것 같다,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아르바이트를 함께 했던 거죠. 평소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라서 이제 서울과 지방 같은 데를 다 오가면서 절대 빼먹지 않고 단역 배우로서 드라마나 이런 곳에 출연을 직접 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10명이 넘는 보조 출연 관리 업체, 단역 배우, 그리고 단장 같은 사람들에게 4개월 동안 성폭력을 당했던 겁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좀 많이 끔찍한데요. 그 단역 배우 반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드라마 출연을 시키는 단역 배우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A씨, 피해자인 A씨에 따르면 단역 배우로 활동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처음에 시작하고 한 8월경부터 보조반장이었던 이모씨한테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당시에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했을 때 자연스럽게 신고하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그냥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평상시에도 뭔가 확고한 성격이었던 이제 A씨였으니까 신고하고 당연히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지금 동생이 방송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때 당시에 보조방진 E씨는 동생과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너 만약에 이거 일 커지게 만들면 내가 다 죽인다 라는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협박을 들었을 때 아니 그 협박을 들으면 그래도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게 협박이 진짜가 되겠어? 라고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A후보 양에게 이 이모씨가 했던 보조반장 이모씨가 했던 행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혹행위였습니다. 일반적 성폭행에 대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성놀이의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잔혹한 행위들, 이런 것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더 강해지고 자신의 동생과 그리고 혹시 가족에게 피해 갈까봐 그분에서 말을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10월경 거의 한 이제 2달 정도가 더 지났을 때부터는 이제 이 이모 반장은 다른 반장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요즘에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다. 너네도 해라. 결국 촬영지와 관련되어 있는 모텔 등에서 이 사람의 품을 떠났잖아요. 다른 사람과 이제 다른 데서 촬영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믿었지만 거기 있는 현장 반장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현장 반장 그리고 부장, 캐스팅 담당자들로부터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또 당하게 됩니다. 이 추행의 범위가 정말 상상 초월을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의무기록본, 사본 이런 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보조 출연 담당자였던 양모 씨입니다. 양모 반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모 반장의 얘기 들었던 양모 반장은 실제로 A양을 구타하고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뜯으면서 너 이모 반장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똑같이 해봐 라고 하면서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그건 모든 기록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추행과 강간이 시작되었고 여기서 총 가해자는 12명이 지목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당연히 병원에서도 이건 좀 쉬운 사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아니란 걸 판단한 겁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A씨를 협박했던 겁니다. 너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면 동생하고 엄마를 죽일 거야. 동생은 팔아 넘겨버릴 거야. 너한테 했던 것보다 더 가혹할 거야. 연예계에 있으니까 말이죠. 충분히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던 이 언니는 그 모든 거의 고문과 가까웠던 그 폭력을 자기 스스로 견디다가 결국엔 정신질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성폭력, 성추행을 넘어서서 이제는 거의 성놀이개처럼 자신들이 행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이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아버린 어머니 장모 씨입니다. 65세 어머니는 딸을 설득하게 됩니다. 괜찮다. 죽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지켜줄 거고 경찰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하고요. 2004년 12월입니다. 성폭력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획자와 및 관계자 총 12명을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씨는 거기서 진술을 뭐라고 했냐면 경찰에서 기획사 반장 이모 씨 등 4명이 돌아가며 성폭행을 했고 나머지 8명은 강제추행을 했다라는 혐의로 진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그리고 중요합니다. 문제점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경찰 조사 과정 자체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조사가 잘못 진행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피해자였던 A모양은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적으로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는 굉장히 이제 피해자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모아놓으면 안 되죠. 두려우니까. 그런데 경찰은 조사를 할 때 A씨랑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가해자들을 같은 장소, 건너편 책상에 그냥 앉혀놓고 조사합니다. 당연히 A모 씨가 진술하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반박을 계속했던 겁니다. 저 사람들이 그랬어요. 무슨 개소리야. 그런 적이 어딨어. 네가 좋아서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진술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은 와서 두 모녀를 경찰에게 꽃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쟤는 꽃뱀이에요. 우리한테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다 라고 주장하며 그리고 그 경찰 앞에서 특정 성행위를 묘사하면서 얘기합니다. 이런 행동을 했잖아. 이게 어떻게 강압이야. 너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런 식으로 눈앞에서 보여준 겁니다. 엄마와 딸이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그 근거로선 아침에 택시비까지 줘서 집에 보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강제입니까? 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계속된 폭언이 또 하나 시작됩니다. 셋째,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에게 보호가 전혀 없다 보니까 가해자들은 그 보호가 없다는 걸 알았는지 고소 취하에 대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해했던 그 반장이 직접 A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와 여동생을 좀 죽여버리겠다. 죽일 거다. 고소 취하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 녹취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화 녹취록도 증거자료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저도 함부로 얘기하기 좀 힘든데 너는 한번 소문난 이렇게 돼봐라. 너는 앞으로 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되게 쉽다. 내가 기술부에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진행부에서 AD 보조로 있던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되게 우습게 알고 있지. 너에 대해서 다 얘기해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화 녹취록입니다. 증거도 명확하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반장은 어머니를 실제 폭행까지 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를 실제로 폭행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은 그걸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혐의 없음. 결국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협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2의 피해에 시달렸던 A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는 부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고소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돌아가신 게 정말 다행이죠. 근데 폭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혐의. 그리고 자신들을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건 현장.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경찰. 제2의 피해였습니다. 결국 의무기록분을 확인해보게 되면 7월 25일 사건 종결 처리가 됩니다. 고소 취하 이유는 힘듭니다 라는 말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실을 다 밝히기도 힘들고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는데 난 그게 참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고소 취하 부분에서도 아버지는 처음에 말렸습니다. 고소 취하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근데 결국 딸이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래 잊고 살자 라는 부분으로 고소 취하에 동의를 하게 되고요. 검찰은 고소가 취하됐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권 없음, 조사할 수 없는 거니까 공소권이 없다라는 걸로 불기소 처분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 후 5년 동안 이 피해자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이죠. 쉽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2009년 8월 28일 오후 8시 18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빌딩 옥상 18층입니다. 그곳에서 A양은 몸을 던집니다. 낮에 자신이 뛰어내릴 빌딩까지 사전 답사를 했고 시간까지 다 정했고 거기에는 자살만이 살 길이다라는 세상의 분노가 적혀 있습니다. 유서영식의 메모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게 됩니다. 난 그들의 놀이개다. 날 단단히 건드렸다. 더 이상 살아 뭐 하겠느냐. 자살만이 살 길이다. 더 이상 살 이유는 없다. 자신이 언제 죽어야 되고 어디에 죽어서 어디서 죽어야 되는지까지 마지막까지 세상에 향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8월 28일 8시 18분 18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더 큰 일이 터지게 됩니다. 사건이 터진 6일 뒤인 9월 3일 동생 B도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건물에서 뛰어내려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게 되는데요. 언니를 그렇게 만든 장본이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서에는 엄마는 복수하고 와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더 잔혹했던 건 2달 뒤 이 두 피해자의 어쩌면 피해자의 언니,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남편 아버지는 뇌출혈로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이 집안에는 이 행복했던 집안에는 이제 어머니 혼자 남으신 겁니다. 2달 사이 큰딸, 작은딸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같은 영안실, 같은 장례식장 그리고 같은 화장장을 2달 동안 3번을 가셨어야 됩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 모든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알리고 그리고 원하는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머니는 홀로 가해자들로 하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하시니까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5년 9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72 단독 재판부는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패소 결정을 내립니다. 재판부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패소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인정은 했는데요. 재판부는 증인들과 증언 당사자 본인의 신문 결과에 따라보면 분명히 A모 씨가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건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 근거에 대한 건 생전의 일기장이다. 그게 당하지 않았으면서 단순 이제 가해자들이 주장하는 단순 피해망상증으로 이걸 썼다고 하기에는 너무 자세하고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제로 가해자들이 전화 협박까지 했던 것까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 사실은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된답니다. 가해자들이 만약 정신 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왜 굳이 협박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법원은 그 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사건은 맞지만 손해배상이 안 되는 이유는 성폭력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당한 때로부터는 9년 6개월이 지났고 자살을 하고 나서는 4년 6개월이 지나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하는 민법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3년 소멸시효가 지나서 이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이제 공소권이 지났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한 일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선 패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시 가해자들 그 이후에도요.
수목 드라마 반장을 맡고 아침 드라마 반장을 맡고 일일 드라마 반장으로 재직을 그대로 합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대지신문 결과 여자랑 그 엄마가 꽃뱀이다 라고 하며 무고함을 주장하고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승소하긴 했죠. 그게 끝입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투 운동이 한창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은 2004년 이후 우리들 기억 속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라는 그 하나만으로 묻힌 사건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고통 속에 절규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법원도 분명히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이 규정하는 3년 소멸시효 때문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얘기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사는 잘못됐습니다. 처음부터 경찰 조사 자체가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3월 3일 기점으로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조사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청원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 컨텐츠 영상 유튜브 댓글 밑에 고정으로 제가 직접 청원 주소를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꼭 시간이 되시면 방문해 주셔서 꼭 청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수목 드라마 반장 맡았던 비반장, 그건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혀진 것으로 안다. 전화 인터뷰 얘기였습니다. 아무 증거가 없다고요? 아무 증거가 없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증거는 있습니다. 아침 드라마 반장, 대지신문 당시 다 했는데 결론은 여자 쪽과 어머니 쪽이 꽃뱀으로 판정됐어요. 자살한 거 아십니까? 아니요, 몰랐는데요. 동생이 있던 거 알아요? 그건 알고 있죠? 자살한 거 압니까? 그거 제가 회의 중에서 지금 통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꽃뱀으로 판정됐다고요?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꽃뱀이라 그러던가요? 그 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일일 드라마 반장, 사실 제가 꼬신 거예요. 자기도 허락해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불륜이어서 좀 그랬던 거죠. 제가 유부남이니까 남편으로서 정말 후회하죠. 당신은 불륜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고 한 가정을 파탄낸 거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참혹하게 망가뜨린 이 한 가정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합니다. 당신 가정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애초부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다시 한번 민법이 아닌 형법으로서 재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소를 취한 이유도 어쩔 수 없었던 고통이었습니다. 고소를 취하게 만든 인과관계 자체가 어쩌면 보호해주지 않아서 아닙니까? 애초부터 보호해줬고 경찰이 가해자들만이 아닌 피해자들 편에만 있었더라면 어쩌면 이때 당시의 사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한 번쯤 제발 청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어느 사이트든 제 영상의 링크를 올리시는 것 괜찮습니다. 모두 아실 수 있게 현재 미투 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대두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많은 협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